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142페이지 저 신분상 의무를 받고 직무상 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무상 의무 안에 자, 법령 준수 의무, 복종의 의무 있죠. 국가종친복직겸용법, 직자가 있는 것이 직무상 의무. 이 국가는 국가공무법을 나타내고 국가비품청지명령,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그래서 앞에 국가는 국가공무법을 얘기하고 국가비품청지명령, 국가종친복직 직자가 들어간 것이 직무상 의무고 직자가 없는 국가비품청지명령이 신분상 의무입니다. 자,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복종의 의무가 있는데 이 복종의 의무는 거기 이 표현이 실제 법령에는 이 국가공무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상 정당한 권한 있는 직무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죠. 복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죠. 그러니까 복종 의무죠. 복종 의무니까 의무 해야 한다니까 복종 의무고요. 자, 그래서 자, 그 뒤에다가 파란 글씨로 적은 것이 복종 의무는 의무니까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복종 의무에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복종 의무 규정 말고 나머지에서 상관의 지시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경우에 99.9% 임의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딱 하나 뭐만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렇게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강행 규정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에서는 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그 상관의 지시가 뭐 위법성이 의심되건 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건 간에 전부 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다 임의적인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왜? 복종 의무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복종 의무에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뭐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 해버리면 바로 그냥 충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충돌하지 않게 복종 의무는 복종해야 한다. 나머지 문제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아래 참고 그 아래 참고에 국자법 제6조 직무수행을 보시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항에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1항의 지휘 감독, 이 수사 관련된 수사 지휘를 말하는 것이죠. 수사 지휘가 뭐예요? 수사에 관한 지시죠. 상관의 수사에 관한 지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복종 의무하고 직접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복종 의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게 복종 의무죠. 근데 나머지 상관의 지시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그래도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원형 책임관하고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본형이 재차 똑같은 지시를 하면 그때는 이제 그 행동원형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고 최초 기본형이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거기 4번을 보시면 종교 중립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니은에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 상관의 지시죠.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상관의 지시죠. 상관의 지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 논리 그냥 서술만 딱 보면 아니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해. 따르지 아니해야 되지. 그렇게 될 것이 더 논리적으로 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놨다니까요.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왜? 복종 의무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아래 직무 전념의 의무를 보시면 자, 직장 이탈 금지, 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있는데 자,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합니다. 여기 핵심은 뭐요? 소속 상관입니다. 기관장이 아니라 뭐요? 우리 경찰 공무원이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어떤 때가 있죠? 살인사건 현장 가는 거죠. 살인사건 현장 가면서 서장실 똑똑하죠. 서장님 저 살인사건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장이 뭐라고 미친놈. 서장 일 못하죠. 현장 가면서 다 서장실 똑똑거리면 어떻게 일하겠어. 그래서 현장 갈 때는 형님 저 현장 좀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죠.
사무실에 고참한테 얘기하고 가는 거지.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 그래서 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게 살인사건 현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현장 갈 때는 사무실에 있는 고참한테 형님 저 살인사건 현장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 상관인 것이죠. 상관. 니은에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현행범은 뭐 통보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자, 영연무 금지가 있고 겸직 금지가 있습니다. 영연무는 돈 버는 거 하면 안 되고 겸직 금지는 겸해서 직무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겸직 금지 우리 하여튼 국가공무원법만 놓고 보면 또 시행령 가면 영리 업무도 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아주 뭐 극단적으로 예외적으로 한정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만 보면 영리 업무 금지는 아예 금지로 해놨습니다. 그냥 서술 자체가 영리 업무는 아예 금지고 겸직은 허가를 받으면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면 아예 그냥 금지를 해놨어요. 그리고 소속 기관장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즉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직무 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 이 겸직 허가를 받고 합니다. 실제 해. 뭐를 해? 대학 가서 강의합니다. 대학 가서 학위를 딴 사람이 경찰 행정학과 가서 뭐 1년에 3학점 맡아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씩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외부 강의 그 카운팅에도 제외되고 겸직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것은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 겸직은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고 영리행위는 아예 그냥 금지되고 영리행위는 기관장 허가를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영리행위는 금지되고 겸직은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상관이 아닙니다.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겸직 허가해 주는 것이 딱 그거야, 딱 그거. 외부 그냥 대학 강의 정도 하는 거 그거 겸직 허가를 해줍니다. 해줄 수 있죠. 뭐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기관장 안 해줘요. 야, 인마 뭐 일이나 해.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못해. 진짜로 진짜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6번에 경찰 공무법상 직무상 의무 경정 제거 지휘죠. 경정 제거 지휘. 경찰 공무법상 의무가 정 제거 지휘죠. 근데 정은 어디 갔어? 신분상 의무니까 저 앞쪽에 이제 앞쪽에다가 분류를 해놓고 나머지 직무상 의무 여기다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거짓 보고 등 금지되고요. 지휘권 남용하면 안 되고. 자, 제복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권리자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제복 착용권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권리자 의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밑에 니은에 경찰 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 불령 또 여기 우리 경찰 공무원법은 해경도 적용되니까 우리 조직법만 해양경찰법 따로 있고 나머지 경찰 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해경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 불령 또는 해양수산 불령으로 정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경찰 공무원법이에요. 경찰 공무원법에서 법률에서는 통상 대통령령에 유임을 하는데 좀 사소한 사항은 불령에다가 유임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 좀 있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복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 복제에 관한 사항 경찰 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불령에 유임을 해놨고요. 지구대 파출소 설치 기준 국자법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불령으로 유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지 불령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아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볼게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 대통령령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법규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 뭐냐면 우리 막 윤리강령 엄청 만들어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만들고 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만들고 뭘 그렇게 따로 만들어.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죠? 대통령령을 이것을 보완하고 뭐 새롭게 현대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무조건 새로 만들어. 왜? 새로 만들면 막 나 일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할 때 법률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또 그런 안을 내거나 하면 의정활동 지수가 막 올라가죠.
우리 경찰 공무원은 일하면서 연말에 성과평가할 때 성과평가 기술서에다가 나 이런 거 했다라고 할 때 훈련 같은 거 하나 만들거나 개정하면 뭐 거기다 제대로 써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맞물려 가지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죠. 아니 대통령령 우리 윤리에 관한 겁니다. 복무니까 이거를 좀 잘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소외받고 있어요. 경찰관 복무 규정이 언제 개정됐나 모르겠어. 그 한번 보고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엄청 오래전에 개정되고 손을 안 봐. 여기다 넣어야지 뭐 넣을 거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면 우리 경찰청 행정부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 다. 예. 하여튼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거 손을 안 봐가지고 막 옛날 표현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또 시험엔 또 나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령. 우리 법령 규칙의 체계상에 굉장히 높이 있는 거죠 이게. 자 보시면 제3조 기본 강령에 사정규단 책성이 있죠.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여튼 사정규단 책성이고 거기에 정 안에 호봉정이 있습니다. 사정의 정이 경찰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경찰의 이념이 뭔지, 경찰 정신이 뭔지, 경찰의 핵심 가치가 뭔지 이런 거 막 하여튼 우리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경찰 면접장에서도 물어보고 또 우리 스스로 높은 사람들이 우리 뭐 경찰 가치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 뭐 경찰의 핵심 가치, 경찰 윤리, 그다음에 경찰 정신 막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경찰 가치, 경찰 핵심 가치, 경찰 정신 뭐 이런 말들 중에서 우리 법령에 딱 표현되는 것은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찰 정신 안에 호국 봉사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 안에 호봉정, 오케이? 호봉정이 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호봉정, 호국 봉사 정의가 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봉정이니까 호봉정이 경찰 정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규단 책성 경찰 정신 안에 호봉정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 자 8조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경찰 공무원은 상사 허가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핵심이 뭐예요? 상사. 기관장이 아니라 상사입니다. 자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살인사건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 그러나 지금 뭐 장소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냥 살인사건 현장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뭔가 지금 장소를 벗어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살인사건 현장 갈 때는 서장한테 신고하지 않고 소속 상관한테. 그래서 이거 상사, 뭐 상관이나 상사는 똑같은 거죠. 상사, 상관을 바꿔서 틀린 질문 내지는 않고 미친놈이고 그것은 그렇게 내면. 그래서 상사, 상관을 이라는 것을 기관장이 아니라는 거죠. 기관장이 아니라는 거. 사무실 벗어나서 살인사건 현장 갈 때는 상사, 상관한테 얘기하고 간다.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자 9조에 근무시간 중 음주 금지. 경찰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순찰 돌다가 그 막 고기 얻어먹고 막 소주도 마시고 막 그랬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11조 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전부, 파견 출장에 형편으로 칠해 주세요. 이게 뭐야? 지금 벗어나려는 것이죠. 사무실 벗어나서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살인사건 현장 간다는 거 똑같이 연상시키시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래 소속 상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기관장이 아닙니다. 기관장. 파견 출장이 관내 출장도 출장이에요. 꼭 아니 뭐 저기 서울에서 부산만 꼭 가야 출장이 아니라 관내 출장. 강동구 안에서 사무실 벗어나서 가는 것도 관내 출장입니다. 관내 출장도 출장비 줘요. 그래서 막 그거 막 잘 신청해가지고 출장비도 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관내 출장도 출장입니다. 지금 사무실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관장이 아니라 상관입니다. 상관. 여기서 이걸 틀리게 낸다니까. 상관을 기관장으로 바꿔서 낸다니까요. 자 13조 여행의 제한은 여행 이건 달라. 여행은 일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살인사건 현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관이 아니라 기관장입니다. 왜 그래? 자 보세요.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2시간 이내가 왜 나와? 우리 경찰은 쉬는 날에도 비상 떨어지면 복귀해야 돼. 그래서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 필수 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소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요원도 누구든 다 경찰 공무원은 2시간 이내 복귀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2시간 내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면 비상 발령권자한테 신고하고 가야죠. 오케이? 비상 발령권자가 누구야?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그래서 이것은 살인사건 현장 가는 게 아니야. 여행이니까. 그래서 비상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 업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소속 경찰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비상 걸려도 지금 2시간 내 응소 복귀를 못 하잖아. 그러면 비상 발령권자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자,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찰청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경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통상적으로 기관장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뭐 때문에? 비상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제한은 기관장 신고 허가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핵심이 기관장입니다. 이거 기관장을 상관으로 바꿔서 틀린 질문 낸다니까요. 자, 18조 포상휴가. 경찰 기관장은 끝에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1회 10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연가에서 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상휴가 준다면 연가에서 까면 포상휴가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연가일수, 연가를 간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받는 포상휴가인 것이죠. 우리 경찰이 좋은 점이 또 이 포상휴가예요. 경찰 공무원 복무제 대통령령에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거야. 이게 사문화 됐었어요. 사문화 못 썼었어. 누가 살렸어? 조현호 청장이 살렸습니다. 우리 조현호 청장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아, 못 들어보셨어요? 아, 세대 차이가 진짜 나도 너무 난다. 하여튼 조현호 청장 별명이 해파리 청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양반이 징계를 너무 많이 했어. 징계만 하면 막 무조건 그냥 해임 파면이야 그냥. 그래서 해파리 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잘한 게 있어요. 초과 근무 수당을 기재부 이 기재부가 여러분 우리 본청 국장이 기재부 사무관 만나려면 못 만나. 안 만나줘요. 왜냐 걔네들은 막 각 부처 다 담당하니까 뭐 높은 사람들 다 담당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근데 조 청장이 하여튼 엄청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을 1조를 통과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그 양반이 이 포상휴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양반 승진시험도 안 본 사람이 이걸 알아내가지고 포상휴가를 막 엄청 대통령령이잖아. 그래서 포상휴가를 여러분 우리 휴가를 안 가면 연가 보상비를 줍니다. 연가 보상비를 연말에 연가 보상비를 줘요. 통상 하루당 한 10만 원 이상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포상휴가 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지인 거죠. 엄청난 복지. 이거를 완전 사문화된 규정을 그 사람이 끄집어내가지고 막 날려 막 포상. 제가 그때 평택 지구대장 그다음에 평택서 경무과장을 했었는데 평택 경무장 할 때 이 양반이 경기청장 했었는데 막 포상을 막 뿌려가지고 내가 포상휴가 엄청 많아가지고 쓰지도 못했어 다. 그렇게 날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청장들이 뭐 개판인 청장들도 있고 그래서 조현호 청장 제가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해파리 청장이라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 양반이 좀 잘한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포상휴가 그때부터 한 번 쓰니까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일을 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 포상휴가 1일, 포상휴가 3일, 5일 막 붙여서 막 그 주는 관행이 이제 좀 생겼습니다. 굉장한 복지인 것이죠. 자,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19조 연일 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해야 한답니다. 이게 가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 먹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옛날에는 못 찾아 먹었어. 근데 이제 승진시험 공부하면서 이걸 아니까 이제 거의 다 99% 찾아 먹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은 막 특별한 일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뭐 살인사건 나오고 그러면 또 뭐 좀 그렇잖아. 동료들 뭐 하는데 뭐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한 일만 없으면 다 찾아 먹습니다. 그 찾아 먹는 것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1호에 연일 근무자. 연일 근무자는 이게 근무가 있어. 근무표가 뭐 저기 주주, 야비, 하여튼 이렇게 이게 3부제라면 주주, 야비고, 그다음에 그 사부제라면 주야, 휴비로 해서 근무하거든요. 어쨌든 근무가 있고 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그냥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근무 다 하고 또 연달아서 하고 여기까지나 다 해버렸을 때 당연히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일 근무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자, 당직 근무, 철야 근무. 철야 근무는 자기 일을 철야해서 한 거예요. 당직 근무는 이 기관의 당직을 선 것이요. 경찰서 당직을 선 거예요. 자기 임무가 아니라 밤에 경찰서를 비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경찰서 전체를 위해서 당직 근무를 밤에 한 것이죠. 철야 근무는 자기 업무를 뭐 형사과 업무건 교통 업무건 자기 업무를 밤새서 했어. 그러면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또는 오후에 휴무를 합니다. 오후 2시가 왜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잖아요. 우리 하루에 근무가 월급 받는 근무가 8시간입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딱 하면 9시간이야. 뭐 때문에 그래? 점심시간 때문에. 점심시간은 월급을 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지 않는, 즉 근무가 아닌 점심시간을 빼고 딱 계산하면 2시가 딱 나와. 4시간 딱 하루 8시간 근무를 4시간 구분하면 2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철야 근무나 당직 근무를 하면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앞쪽 오시건 뒤쪽 오시건,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오전 근무하고 들어갑니다. 네, 좋죠. 공무원이 좋다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경찰 공무원의 책임. 자, 경찰 공무원의 책임. 먼저 행정상 책임,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행정상 책임에는 징계를 받을 책임. 그다음에 변상 책임. 변상 책임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뭘 부쉈어. 그럼 물어줘야 됩니다. 국가한테. 그 국가한테 물어줄 책임이 변상 책임입니다. 국가한테 돈을 물어줄 책임. 국가한테 돈을 물어줄 책임. 뭐 일하다가 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국가한테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물어줘야 할 책임이 변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자, 4조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끝에 등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관계 직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도 그렇고 고의 중과실일 때 물어주는 것이죠. 아, 일하면서 뭐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뭐 국가한테 재물상 손실을 줬어. 그것까지 어떻게 다 물어줍니까? 그런 까지 물어주려면 공무원 못 해먹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의 중과실일 때. 자, 그런데 밑에 2번에 현금 또는 물품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해서 그가 보관하는 현금,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0원 한 장 현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10원이라도 없어지면 자기가 물어내야 됩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지. 현금 관리하는 사람이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따져요? 이게 국가나 일반 기업이나 똑같죠. 현금을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분 은행이 4시까지 하나요? 5시까지 하나요? 하고 나면 바로 집에 가? 못 가죠? 저 뒤에 은행 문 닫고 막 뒤에서 막 주판을 튀기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추는데 몇 시간 걸리는 것이죠. 매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삐어 자기가 돈 내고 가야 돼요. 그 남는 원인을 찾아놓고 가야 돼. 예. 그런 거죠. 현금을 담당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현물이나 물품을 담당해. 그러면 그 현금이 10원이라도 없어졌어.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했어. 그렇게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은 고의 중과실을 따지는 것이고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공무원은 잃어버리면 그냥 삐면 바로 그냥 물어줘야 됩니다. 자, 형사상 책임. 일을 하면서 형사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자, 민사상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인데 제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 변상 책임은 공무원이 이제 국가한테 물어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손해배상 책임은 국민한테 물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한테 물어주는 경우가 여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당 구상권 행사는 고의중과실을 한정한다. 즉 공무원의 국가배상이 이제 실무상
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거든요. 실무상 국가배상법은 적용하지만 실무상 이 국가배상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냥 적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하여튼 그때 국가가 물어줘. 국가배상을 해줘. 근데 실제로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한테 토해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토해내라고 할 때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만 토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하나 적으시죠. 선택적 청구권 행사. 밑에다가 위에다 하든 밑에다 하든 선택적 청구권 행사. 그것도 역시 고의 중과실입니다. 선택적 청구권 행사, 고의 중과실, 선택적 청구권 행사 땡땡 고의 중과실 이게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민사상 책임이 국민한테 물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국민한테 물어주는 것이 그 국민이 국가를 통해서 국가배상을 받아가, 손해배상을 받아가. 그러면 국가가 공무원한테 토해내라고 해.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이 직접 공무원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국가배상은 국가한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무원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역시 선택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려면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일단 국민이 청구하면 일단 받아주죠. 법원은. 왜 고의 중과실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줬어. 근데 그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국가배상 청구하면 훨씬 더 쉽게 이기면 반드시 받잖아요. 국가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공무원한테 청구를 하면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구체적인 행동, 위법한 행동을 적시를 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지 이기기가. 국민 입장에서 국가배상을 하면 이기기가 훨씬 쉽고 이기면 반드시 받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그 공무원이 돈이 없으면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국가한테는 청구하지 않고 공무원한테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국가랑 공무원이랑 함께 청구할 수도 있어요. 왜 국민이 국가한테만 청구하면 되는데 공무원한테 왜 열받아서 이 새끼 엿먹어봐라 하고 이제 정말입니다. 왜 국가배상 청구하면 더 쉽게 이기고 더 잘 100% 받잖아요. 그래서 100건 있으면 한 98건, 99건이 다 공무원한테는 안 합니다. 다 국가배상 하면 되는데 국가배상 하면 훨씬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죠. 왜 국가배상을 하면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어떤 공무원이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무원이라도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또는 그런 하여튼 국가 작용 자체의 위법성만 증명하면 돼요. 근데 공무원 개인한테 하면 그 개인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적시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훨씬 이기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한테 하든지 또는 선택적으로 두관한테 함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엿먹으라는 겁니다. 엿먹으라는 거. 그런 일이 생기면 막 싸우죠. 싸우다 보면 이 새끼 봐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직무집행을 하다가 뭘 잘못했어 사과해야 돼. 사과를 하면 안 한다니까. 국가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뭐 공무원한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하다가 잘못해서 사과한 적 엄청 많습니다. 2주 동안 가서 막 그 앞에서 막 빈 적도 있고 막 꽃 들고 가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엉뚱한 사람한테 수갑 채운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막 2주 동안 막 꽃다발 들고 가서 막 그럼 괜찮더라고. 물론 이제 좋은 사람만 만나서 이제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때 국민한테 물어주는 것이 이 민사 책임입니다. 근데 그 민사 책임이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경우는 이 국가가 먼저 물어주고 그다음에 국가가 공무원한테 토해내 하는 것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또 국민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공무원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역시 고의 중과실만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의 중과실만 해당하지만 법원은 국민이 공무원 상대로 제기하면 일단 받아준다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받아주면 이 공무원이 나는 고의 중과실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서 빼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소송 다 하면 그때부터 엄청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아래 징계 책임을 보시면 행정상 책임 가운데
행정상 책임 가운데 이제 징계 책임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징계 책임, 징계의 공무원의 의무 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그때 특별행정법 관계에 의해서 과해지는 제재. 이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론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국가 내부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냥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과해지는 제재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론은 완전히 뭐 깨진 이론이고. 자, 아래쪽에 판례를 보시면 1번에 징계벌 형사벌은 병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병과할 수 있죠. 형사처벌 받고 그럼 징계하고 징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복귀 위반하면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당연히 하는 거죠.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 2번에 공무원인 갑이 중간에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 사유로 해서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징계는 파면 처분을 받고 뇌물 때문에 형사재판은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형사재판에서 항소심까지는 유죄로 인정됐어요. 근데 그 밑에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징계 처분은 무효냐 아니냐?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뇌물 먹었다는 의심이 있어서 형사 사건은 막 진행돼. 근데 징계를 하죠. 징계로 파면 당했어. 형사 사건은 끝내 무죄로 나왔어. 그럼 형사가 끝내 무죄로 됐다면 이 파면 처분이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거 위법한 거죠. 위법하지만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인 것이지. 뭔가 뭐 업자를 만나긴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뭔가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는 아닌 거예요. 위법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해서 위법하긴 하지만 무효는 아닌 거예요. 이런 판결이 왜 나와? 아니 그냥 내 징계 취소소송 제기하면 되는데 소청심사를 안 걸어놓은 거야. 소청심사를 안 걸어놨으면 소청심사라는 것이 30일 내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30일 내 제기를 못하면 행정소송도 못 가네. 왜? 이 소청심사가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인데 인사상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가려면 소청심사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청심사를 30일 이내 제기하지 못해. 소청심사를 못했으면 행정소송도 못 가거든요. 이때 당사자는 뭘 주장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무효는 제소기간 제한도 없고 필요적인 행정심판 전치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서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무죄를 받았어. 징계 파면 처분을 살아나는 방법은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거야. 근데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못 살아난 거죠. 그냥 파면으로 형사건은 무죄로 끝났지만 징계는 파면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자, 아래 징계권자를 보시면 징계권자가 경기 중유입니다. 경징계는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예요. 이게 징계권자. 저 뒤로 가면 징계 집행 똑같아요. 징계권자가 징계 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징계권자를 규정한 것에서 또 징계 집행 규정한 것에서 다 경기 중유입니다. 경징계는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예요. 그 기관장이 임용권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그 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임용권자로서. 그러나 자기가 임용권자가 아니면 임용권자한테 지체 없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집행하는 것이죠.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장이 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그 기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그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하고 그다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이 징계를 행합니다. 대신 뒤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행하고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앞쪽에 경징계냐 중징계냐가 안 나와. 그냥 징계 소속 기관장이 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2항의 중징계는 따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1항에 남는 것은 경징계만 남는 거죠. 그래서 1항 경징계는 기관장, 자 2항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자 다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지훈 이게 중징계잖아요.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지니까. 자, 중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하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별도 규정입니다. 자,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이게 뭔 말이에요? 경정 이상의 경무관 이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만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 경무관 이상은 그 뒤에 경정 이상의 경무관 이상이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총경 경정의 배제 징계 파면 해임. 오케이,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총경 경정의 파면 해임 배제 징계는 청장 제청으로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고, 오케이? 자, 그 뒤에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오케이? 예. 이게 여러분 저 앞에 임용권에서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하는데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은 청장이 하죠. 그래서 여기 총경의 강등 정직 거기 들어가 안 들어가? 휴직 전 강등 정복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청장이 하는 거예요. 자,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하죠. 근데 경정의 신승면은 대통령이 하고 경정의 휴직복 전파는 시도청장 등이 합니다. 즉 경정에서 신승면 빼고 휴직복 전파 빼고 나머지는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강등 정직은 거기 다 안 들어가. 신승면 휴직복 전파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맞고, 아, 여기만 오면 좀 갈등이 돼.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기 이게 이제 이게 완성이죠, 완성. 뭐냐면 저 임용권에서 총경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청장 추천에 장관 제청에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이 징계권에서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총경 경정의 배제 징계 해임 파면, 이 해임 파면은 청장 제청으로 장관 총리 거쳐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자, 징계에서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그다음에 총경 경정의 배제 징계, 이 배제 징계가 이제 해임 파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청장 제청의 장관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총경에서 이제 경정의 신승면이 있죠. 경정의 신승면은 청장 제청에 장관이 없고 그냥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하죠. 이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임용권하고 징계하고 다릅니다. 임용권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기 엄청 짜증나면 엄청 짜증나는데 그러면 겹치는 것은 뭘로 해야 돼? 아, 징계는 특별 조항이니까 징계는 징계 규정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숙지하시면 저 임용권자, 이 징계 임용도 임용이니까 임용권자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완성이죠, 완성. 이걸 구분할 줄 아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시험 날까지만 완성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다르잖아요. 다르게 돼 있는 것 좀 숙지 좀 해 주십시오. 네. 자, 오른쪽에 징계 사유를 보시면, 자, 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자, 징계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 처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징계 부과금도 마찬가지죠. 징계 부과금 뭐 의결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자, 그 징계 사유가 법령 위반, 직무태만, 체면, 위신, 손상 등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 직위해제 능력 부족 사유 없어요. 직위해제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위해제 사유, 수능 중기 적격에서 그 능력 부족 사유, 이 능력 부족 사유가 추상적인 사유고 대표적인 직위해제 사유죠. 그 직위해제 사유가 직위해제 사유지 징계 사유가 아닙니다. 그거 딱 그냥 적시해 놓으면 막 징계 사유 같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부족 사유, 직위해제 사유, 이 징계 사유랑 달라요.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 자, 밑에 4번에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이게 일명 황운하 조항이죠. 우리 경찰 공무원이 사표를 내면 그냥 사표 딱 그냥 떨렁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감사원, 경찰, 검찰 이런 곳에다가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서 이 공무원이 현재 뭐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이 중징계 예상되면, 중징계에 해당하면, 중징계 예상되면 사표를 받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돼? 실무적으로는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으면 이걸 경징계에 해당하는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 무조건 실무에서는 무조건 퇴직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황운하 전 대전청장이 대전청장 하다가 사표 내고 대전 국회의원 나서려고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검찰이 왜 가지고 있어? 그런 불이익 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검찰은 막 사건을 막 몇 년씩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죠. 그래서 딱 가지고 있어서 경찰청에서 사표 낸 황운하 씨에 대해서 검찰한테 이 사람 수사하는 거 있냐라고 하니까 수사하는 거 있다고 통보해버리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 이 선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최초로 청장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이 황운하 씨지 않습니까? 완전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이죠. 하여튼 이게 이제 황운하 조항입니다. 자, 1번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즉 사표를 냈을 때 아래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조사 수사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2번에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죠.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괄호에 파면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즉 같은 무조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때는 아래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정징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 조사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조사 수사 중이다 통보받으면 무조건 퇴직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사건 가지고 있으면 1, 2년이 아니에요. 막 몇 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려고 회사 다 알아봤는데 막 3년, 5년 퇴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검찰에서 사건 가지고 있으면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사건 가지고 있다고 계속 통보해버린다니까. 하여튼 이것이 황운하 조항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징계 종류와 내용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징계 종류와 내용. 자, 중징계가 정직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나머지 견책, 감봉만 경징계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저 밑에부터 볼게요. 자, 견책은 그냥 훈계하는 거야. 월급 까는 거 없어요. 월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냥 훈계하는 거야. 자,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봉이죠.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거예요.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봉 1월, 감봉 2월, 감봉 3월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감봉 1월로 하기도 감봉 2월, 감봉 3월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요. 자, 정직은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그리고 1월 이상 3월 이하 직무가 정지돼 버리죠. 그러니까 감봉은 출근해야 되는 것이고 정직은 출근 의무가 없는 것이죠. 출근하지 않는 것이죠. 감봉까지는 출근하는 것이고 정직은 출근하지 않는 것이고. 자, 강등은 1계급 까고 플러스 정직 3월입니다. 강등 1계급 까고 플러스 정직 3월. 자, 해임은 신분 박탈이죠. 자르는 것이죠. 자르지만 퇴직급여 제한은 없습니다. 파면은 신분 박탈 잘라 퇴직급여 제한까지 있어요.
그래서 파면에서 퇴직급여 제한이 어떻게 되냐면 5년 미만은 쌓인 것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4분의 1 까고요.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깝니다. 쌓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신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퇴직급여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직수당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퇴직수당이 또 별도로 있어요. 저도 퇴직할 때 한 7천만 원 퇴직수당 연금 빼고 수당만 또 한 7천여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것이죠. 그 수당은 복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까버립니다. 그래서 연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이면 너무 조금 쌓여 있으니까 그것은 4분의 1을 까고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까고 퇴직수당은 그냥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깝니다. 자, 해임은 원래 퇴직급여 안 까는데 다만 그 해임 사유가 돈 문제하고 연결되면 그래서 해임 사유가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료 돈 문제라고 연결되면 까는 거죠. 그래서 그 까는 것이 파면의 절반. 그래서 5년 미만이면 8분의 1, 5년 이상이면 4분의 1을 까고 퇴직 수당은 그냥 일률적으로 4분의 1을 깝니다. 그래서 아까 파면은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다음에 해임은 돈 문제로서 해임됐을 때만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깝니다. 자, 플러스해서 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 기간 그 자체가 승진 임용 제한되고요. 이 승진할 수 없고요. 또 그 자체 기간 자체가 승진 승급 제한 기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처분 기간 중에는 승진 못 해요. 그리고 징계 처분 기간 그 자체가 이 승진 승급 제한 기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저 강등은 정직 3월이 플러스 되니까 어쨌든 18개월 그대로 저 정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18개월 기간 동안 추가로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자, 플러스해서 그 징계를 당한 그 사유가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형, 음주운전 소혹행정, 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이 더 승진 승급 제한 기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만 이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시험 문제에 징계 처분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딱 받았어. 그럼 징계 처분 기간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견책은 징계 처분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감봉은 감봉 1월은 1개월, 감봉 3월은 3개월 징계 처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그러니까 감봉 3개월을 먹었어. 그러면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어떻게 걸리냐면 여러분 이거 안 쓰신 분 있을 텐데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감봉이니까 6개월 12개월이 걸리죠. 12개월 플러스 사유가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형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이면 6개월이 추가로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요. 자, 그런데 감봉 처분을 받았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승진 승급 제한이 얼마 걸리느냐라고 하면 이 징계 기한까지 적시해줘요. 여기 3개월을 더 적시를 해줘야 돼요. 3개월을. 대신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났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3개월은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3개월을 안 넣어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 처분 기간이 종료됐는지 또는 그 표현이 징계 집행이 종료됐는지 징계 집행이 종료됐어. 그럼 이 3개월이 지나간 것이죠. 징계 처분 기간이 지나갔어. 그럼 이 3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대신 그냥 징계 처분만 받았어. 그러면 이 3개월까지 적시를 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조금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 아래 박스에 죄송합니다. 저기 쉬었다가 저기 35분에 시작할게요. 35분에.